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가볍게 가라앉았다고 느꼈다. 들뜬 인사와 새 신혼집의 사진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나니 내 손은 어디에 올려두어야 할지 몰라 테이블 위를 서성거렸다. 그 무렵 사돈댁에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나는 오래된 습관대로 반찬을 담을까 말까를 망설였다. 잘 보이려는 마음과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서로 다투는 동안 유리병 3개가 싱크대 옆에 줄을 서 있었다. 그래도 결국 비워두었다. 빈손으로 가는 편이 낫겠다고 내 마음을 설득했다. 전주 한정식집, 저녁 6시. 약속은 그렇게 정해졌다. 그날 내게 가장 무서웠던 건 싸움도 큰 목소리도 아니었다. 밥상 위에 내리는 정적이었다. 숟가락이 공기를 스칠 때 생기는 아주 얇은 바람 같은 소리. 그 사이로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순간. 그런 정적이 어떤 말을 대신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식탁은 평화의 상징이라고들 하지만 평화는 가끔 가장 날카로운 비밀을 숨기곤 한다. 그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날의 정적이 그렇게 깊게 내려앉을 줄은 몰랐다. 식당 이름은 연화헌이었다. 진회색 외벽과 낮은 처마, 유리문을 열면 잔잔한 연못이 낮게 보이는 구조였다. 전주는 늘 음식이 품위 있게 담겨 나오는 도시라고들 한다. 나는 문턱을 넘으며 스스로에게 품위를 잊지 말자고 속삭였다. 남편 심기태는 운전 피로 탓이라며 어깨를 굴리듯 풀었다. 딸 다인과 사위 지훈은 앞서 들어가 있었고 사돈 강재문과 오지선은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직원이 귀띔했다. 나는 슬쩍 숨을 고르고 방 문을 열었다. 조명은 낮았고 테이블 중앙에는 붉은 고임이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접시는 흰색, 젓가락은 무광은색, 물컵 안쪽에는 얇은 김이 돌았다. 오지선 여사는 내게 부드러운 웃음을 건네며 자리로 이끌었다. 눈은 반달처럼 휘었지만 어딘가 곧게 다친 느낌이 있었다. 강재문 사장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고 말끝을 또렷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 다인과 지훈은 어색한 미소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사람 4쌍의 숨이 방 안을 채웠다. 첫 접시는 차가운 전체였다. 잣소스로 버무린 오이, 훈연한 도미, 가늘게 썬 배. 젓가락을 들었다가 나는 괜히 물컵을 먼저 잡았다. 물은 무맛이지만 맛이 없지는 않다. 그날의 물은 유리 냄새가 났다. 유리 냄새는 언제나 새 것 같다. 나는 새 것 같은 표정으로 웃으며 무난한 안부를 건넸다. 지훈은 회사 근황을 정리해 말했고 다인은 새로 옮긴 병동 이야기를 간추려 말했다. 강재문 사장은 고개를 리듬 있게 끄덕였다. 오지선 여사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처럼 보였다. 듣는 이의 고개가 너무 일정하면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곤 한다. 나는 그 일정함을 보며 쓸데없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탕이 나왔을 때 사돈댁은 전주 사람의 인심을 보여주듯 건배를 제안했다. 전주 술이라고 사장은 짧게 설명했다. 잔이 맞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나는 잔을 입술 가까이까지 가져갔다가 멈췄다. 혀끝에 닿아야 할 알싸함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얇은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났다. 예의를 갖춘 대화가 오갔다. 딸아이의 성격은 어떻고 지후의 부모님께선 예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그럴듯하게 꾸며 소개하는 방식. 말에는 늘 포장지가 필요하지만 포장지가 너무 두꺼우면 선물의 모양이 흐려진다.
우리는 모양이 흐려진 선물을 주고받았다. 그때 방 한편에서 직원이 조심스레 찬압을 들고 들어왔다. 흑윤칠이 매끈했고 네 단으로 포개진 판이 어느 정도 무게를 지니고 있어 보였다. 직원은 오늘은 작은 차례상 같은 구성이라며 지역 풍습을 담아 상 위에서 소개한다고 말했다. 이름표가 함께 놓일 거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조상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목패를 기념처럼 덧붙여 올리는 상차림이라고 했다. 나는 순간 자세를 다시 고쳐 앉았다. 전주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감탄하는 표정이 내 얼굴에 떠올랐다. 직원이 첫째 판을 열었다. 마른 나물과 약과 작은 대추. 두 번째 판에서 조기 한 마리가 누웠다. 세 번째 판은 버섯전과 부각,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판이 열렸다. 마지막 판에는 더 얇은 목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각의 목패에는 한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그저 예의를 갖춰 바라보려 했다. 사람 이름은 원래 가볍게 읽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눈이 먼저 갔다. 생각보다 빠르게 습관처럼 움직이듯 내 눈이 한 목패에서 멈췄다. 백미향. 그 두 글자는 내 몸 어딘가에 오래된 문고리를 당겼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났다. 나는 물컵을 만지던 손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손끝이 유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손바닥이 아주 얇게 젖은 듯한 감각이 스쳤다. 백미향.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천천히 읽었다. 오랫동안 접어둔 종이를 다시 펼칠 때 생기는 그 반듯하지 않은 주름이 내 혀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어머니의 서랍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채송화 무늬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봉투.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낡은 종이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 그리고 미향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내 이름은 은하였다. 종이를 접어넣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별일 아니라 했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고 마음을 달랬다. 그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그 봉투는 다시 내 서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한번 펼쳐본 종이는 그날 이후로도 줄곧 내 서랍에서 숨을 쉬었다. 나는 그 숨을 듣지 않는 척 살았다. 그리고 지금 전주의 찬압 속 목패에서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나는 눈을 들어 오지선 여사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웃는 표정은 분명했지만 그 표정은 오래된 습관처럼 자리 잡은 웃음이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자기 앞에 놓였을 때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눈동자라고들 한다. 그 말이 맞다면 나는 내 눈이 먼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야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테이블 위의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났다. 숨을 쉬는 속도가 달라졌다. 생각이 아닌 몸이 먼저 눈치챘다. 다인은 옆에서 젓가락을 들어 내 접시에 전을 하나 올려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아야 했다. 평소와 같아야 하는 날이 있고 평소와 같을 수 없는 날이 있다. 그날은 두 가지가 겹쳤다. 나는 평소처럼 보이려 애쓰면서 평소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천천히 더듬었다. 직원이 준비된 목패를 하나씩 소개했다. 사돈댁에서 챙겨오는 작은 의식이라고 했다. 한자 발음과 한글 표기를 읽어내려가며 누구의 누구였다는 간단한 설명이 덧붙었다. 오지선 여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강재문 사장은 고개를 들고 화면을 보는 사람처럼 두 눈을 고정했다. 나는 소개를 듣는 척 하나의 목표에만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다. 백미향.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연인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나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르는 이름. 나는 그 가능성들을 소리 없이 접었다. 가능성은 말로 꺼내면 자꾸 형태를 바꾼다. 지금은 정적 속에서만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 강재문 사장이 담담한 어조로 우리 풍습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가족을 잇는 마음이라 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라 했다. 나는 그 말이 예쁘다고 생각했다. 예쁜 말은 오래 갈수록 무겁다. 무게를 알면서도 사람은 예쁜 말을 쓴다. 상 위에서 그 말의 무게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내 앞에 물컵에 비친 내 얼굴도 조금 무거워 보였다. 잔턱이 내 광대를 둥글게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둥근 광대 안쪽으로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남편은 그 풍습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남편의 옆 얼굴을 슬쩍 보았다. 그는 모른다.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봉투를 내가 서랍을 닫을 때마다 내 어깨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그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면 알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나는 남편의 눈동자에서 별다른 지표를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오늘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탕기를 내리고 나자 직원이 목패 중 몇 개를 상 위에 세웠다. 그중 가장 앞쪽에 백미향이 있었다. 나는 그 세워짐을 보았다. 이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름은 원래 누워있을 때가 많다. 편지 속에서, 졸업장 속에서, 가족사진의 뒷면에서. 그런데 그날 이름은 곧게 서 있었다. 곧게 선 이름은 사람을 부른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대답을 해야 한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으려 입술을 다물었다. 내 차례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 귀는 이미 내 이름이 아닌 이름을 듣고 있었다. 사돈 여사는 목패를 천천히 정리했다. 손끝이 익숙했다. 익숙한 손끝은 연습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수없이 해본 사람의 어조와 동작이었다. 나는 그 익숙함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함은 언제나 작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왜? 나는 그 작은 질문을 아주 짧게 품었다. 품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다. 꺼내는 데만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아직 꺼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들을 더했다. 전주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럽다는 이야기, 요즘은 익산에 있는 도서관이 좋다는 이야기, 다인의 병동에서는 치매 평가 도구를 새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어떤 바닥도 가장자리부터 닳는다. 우리 대화의 바닥도 그렇게 달아가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보이자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였다. 가운데에는 이름이 있었다. 먹은 음식이 아니라, 나누려던 마음이 아니라, 이름 하나가 우리 사이 가장 가운데에 서 있었다. 누구도 손을 뻗지 않았다.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오히려 물을 따랐다. 물을 따르는 동작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빌리는 회피의 기술이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물을 따랐다. 잔을 채우고 나니 내 마음의 빈틈만 더 또렷해졌다. 거기까지가 내가 다룰 수 있는 요령이었다. 그 요령이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는 예감이 목 뒤에서 서늘하게 올라왔다.
사돈 사장이 휴지에 입술을 가볍게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직원이 전했다. 목패를 치우면서 사돈 사장은 이름마다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밥맛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늘 상 위에 작은 이름을 올려둔다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밥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드는 그 순간 오지선 여사가 내 시선을 천천히 받았다. 눈과 눈이 닿는 데에는 소리가 없다. 대신 온도가 있다. 그것은 잠깐 뜨거웠고 금세 미지근해졌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식었다. 식는 동안 나는 내 안에서 기억의 서랍이 하나 더 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젊었을 때 아주 잠깐 전주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의 전주를 나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눈앞을 지나가듯 지나간 풍경들. 젊은 날에 나는 도망치듯 스쳐가기를 잘했다. 오래 머물면 들키는 것들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자기 습관에서 멀리 도망치지 못한다. 나는 지금도 스쳐가듯 살았고 스쳐가듯 생각했다. 그런데 이름은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이름은 남는다. 이름은 사람의 뒤에서 혹은 앞에서 길을 만든다. 나는 그 길 위에 섰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직원이 목패를 한쪽으로 치웠다. 상 위에는 다시 음식만 남았다. 지후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소소한 에피소드를 꺼냈다. 다인의 학생 때 습관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웃음은 나왔고 웃음은 사라졌다. 사람의 웃음은 보통 빨리 사라진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있다. 나는 남은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건 여전히 이름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 오지선 여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봉투는 부피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상견례 이후 첫 식사라서 준비했다는 말이 덧붙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같은 높이여야 했다. 같은 높이의 목소리로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봉투는 가볍지만 가방의 무게는 조금 더해졌다. 신기한 일이다. 사람에게는 무게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름을 본 뒤였다. 계산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정원으로 발을 옮겼다. 연못 위에 조명이 켜졌다. 물은 저녁이 되면 금방 깊어 보인다. 오지선 여사는 전주의 밤 공기는 늘 다정하다고 했다. 나는 다정함의 형용사를 가만히 입안에서 굴렸다. 다정함은 가끔 미안함을 잘 감춘다. 감춘다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고 덮는다는 것은 기록을 숨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 머릿속에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잠깐 빛났다. 나는 그 빛을 쫓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헤어질 때 서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다인은 사돈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지후는 다음에 우리 쪽에서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덧붙였다. 강재문 사장은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분명함이 있었다. 굳건하다고 느껴지는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사람의 확신이란 언제 시작되는지 생각했다. 확신은 보통 알고 있을 때 생긴다. 모르는 사람의 미소는 흔들린다. 그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창을 살짝 내리고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이야기 대신 들어오는 것 같다. 우리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집 근처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상 위의 이름들 참 정성스럽더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풍습도 다 다르다더라 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사이에 어떤 것은 자란다. 우리 사이에 내가 묻지 않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잠깐 서 있었다. 봉투를 열면 내가 연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열지 않으면 내가 다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둘 다 되는 건 싫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다. 그리고 봉투를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다. 얇은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종이는 오래전 파일에서 뜯어낸 흔적이 있었다. 상단에는 전주모자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오른쪽 아래에는 볼펜으로 적은 이름 하나가 있었다. 백미향. 글씨는 젖어본 적이 있는 글씨처럼 번짐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서명이 있었다. 서명은 내가 알던 서명들과 닮지 않았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흔히 보는 짧고 빠른 서명의 결이었고, 잉크가 한 번에 강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다. 그 옆에는 후견인이라는 한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장 위의 이름은 강재문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들이마시는 숨이 목구멍의 좁은 부분을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 또렷했다. 사람 이름과 도장이 같은 곳에 붙어 있을 때 종이는 순식간에 입체가 된다. 그 입체는 내 앞에서 아주 천천히 돌았다. 문장 몇 줄이 이어졌다. 미혼모 보호와 분만 지원, 신생아 일시 보호, 후견인 동의에 따른 위탁 절차. 문장은 무심한 설명 어조였다. 문장의 어조는 종종 사건의 온도를 낮춘다. 나는 그 낮아짐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너무 차가우면 손끝의 감각이 사라진다. 감각이 사라지면 분별이 늦어진다. 나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더 깊게 기대었다.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다. 한 줄씩 내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이 이 종이에 있었을지 없어야 했을지 나는 그 판단을 미뤘다. 미루는 건 오래된 내 습관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다인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분위기 괜찮았냐고, 사돈 어른이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마음이 놓였다고.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 딸아이는 출근이 일찍이라 금방 씻고 잘 거라고 했다. 나는 이모티콘 하나로 대답을 마무리했다. 딸아이에게는 지금 이 종이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은 한 번 꺼내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나도 아직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몰랐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양말을 벗으며 오늘 음식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나물간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렇다고만 했다. 남편은 잠시 나를 보더니 봉투를 내 어깨 가까이에서 힐끗 보았다. 그의 눈길은 짧았다. 사람은 보고 싶을 때도 보기 싫을 때도 눈길이 짧아진다. 나는 봉투를 뒤집어 식탁 끝으로 밀어두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자라던 그것은 오늘 밤에는 굳이 말을 먹지 않아도 배가 차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종이의 글씨가 더 진하게 보였다. 집안의 조명은 늘 같은 색인데 글씨만 진해지는 것은 내 마음 탓이다. 나는 종이를 서랍에 넣지 않았다. 식탁 중앙에 그대로 두었다. 나도 그 중앙에 앉았다. 중앙에 앉으면 주변이 흐려지고 흐려지면 오히려 중요한 것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름. 백미향. 그 이름이 나를 부르는지,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오지선 여사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끝, 익숙한 동작, 이름을 세워 올리던 순간의 미세한 한숨. 한숨은 아주 작은 소리라서 들을 의지가 있을 때만 들린다. 나는 그때 들을 의지가 없었다. 지금은 있었다. 한숨의 길이가 떠올랐다. 그 길이는 누군가의 망설임을 닮아 있었다. 오지선 여사가 누군가의 이름을 오래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내 마음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췄다. 가능성은 모양을 갖추는 순간 위험해진다. 모양은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는 항상 무언가를 덮는다. 그녀는 예전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상담소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후가 혼주 인사에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지역 모자원을 오랫동안 도왔다고 말했었다. 그때 나는 박수를 쳤다. 좋은 일은 박수를 받는다. 박수는 그 일의 명암을 다 담지 않는다. 누군가의 선의는 다른 누군가의 동의와 겹쳐야만 둥글다. 나는 둥근 것들을 좋아했다. 접시도 말투도 마음도. 그런데 오늘은 모서리를 만지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다. 후견인의 동의 하에라는 문장에서 하에라는 두 글자에 눈이 오래 머물렀다. 하에. 누군가의 아래. 누군가의 이름 아래. 내 이름이, 아니 내가 누구의 이름 아래 있었던 시간들. 나는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셀 수 없었다. 숫자는 가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오늘 숫자를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름을 셌다. 백미향, 강재문. 그리고 한 이름이 더 입안에서 맴돌았다. 오지선. 나는 세 번째 이름을 소리내지 않았다. 문득 서랍 속의 봉투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서랍에서 가져온 그 봉투. 지금 내 서랍에 있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채송화 무늬는 더 흐릿해져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식탁으로 가지고 왔다. 두 봉투를 나란히 두고 보았다. 한 장은 오래된 종이의 질감, 한 장은 비교적 최근의 잉크 냄새. 서로의 가장자리가 조금 맞닿았다. 종이 두 장이 같은 방의 공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의 봉투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미향이라는 글자. 두 종이의 글씨는 달랐다. 하나는 상냥했고 하나는 업무적이었다. 상냥함과 업무는 사람을 살게도 쓰러뜨리기도 한다. 나는 둘 다를 알고 있다. 살리기도 쓰러뜨리기도 어느 쪽이 더 큰지 셀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오늘 밤은 셀 필요가 없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지. 시계 초침이 귓가로 걸어 들어왔다. 초침은 원래 소리가 없다. 그런데 밤에는 늘 있다. 초침 소리가 분명해질수록 나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좁아지면 모아진다. 모아지면 결국 한 지점만 남는다. 나는 그 한 지점 위에 서 있었다. 이름 위. 이름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밑줄이 그어지면 사람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 자리가 달라진다.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음 날 나는 오지선 여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전화를 걸면 목소리를 듣게 된다. 목소리는 글자보다 덜 정확하지만 더 많이 말한다.
나는 그걸 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질문을 정리했다. 정리하는 것은 혼란을 늦추는데 좋다. 늦춘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늦추면 내가 내 말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대개 늦춤에서 나온다. 나는 나의 선택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에 남았다. 종이 2장을 겹쳐보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어긋났다. 어긋남은 세상을 살게 한다. 모든 것이 딱 맞으면 숨을 쉬기 어렵다. 나는 어긋남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눌렀다가 그대로 두었다. 그대로 두는 일이 때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오늘은 어렵고 내일은 더 어려울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그대로 두었다. 눈을 감았다. 백미향이라는 이름이 눈꺼풀 안쪽에 떠 있었다. 글자보다 더 먼저 떠오른 건 냄새였다. 무슨 냄새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따뜻한 국 끓는 냄새와 젖은 손수건 냄새가 섞인 듯했다. 사람은 냄새로 기억한다. 나는 그 냄새를 따라가 보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이름만 기억하기로 했다. 이름은 사람을 부른다. 내일 나는 그 부름에 대답할 것이다. 내 목소리로. 누구의 하해가 아닌 나의 위에서.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거실 불을 끄기 전에 종이 2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식탁 중앙에 둔 채 등을 돌렸다. 등을 돌리고도 이름은 그대로 있었다. 이름은 등을 보고도 사람을 따라온다. 나는 그 느낌을 등에 진 채 침실로 걸어갔다. 문턱을 넘을 때 바닥이 아주 얕게 울렸다. 울림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내일의 울림이 오늘의 내 발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나는 전화를 걸 것이다. 오지선 여사의 목소리와 내 질문이 처음으로 겹칠 것이다. 겹치는 순간 어떤 이름은 서로를 살릴 것이고 어떤 이름은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될지 비로소 말하게 될 것이다. 전화를 걸기 전 나는 손끝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휴대폰 화면에 오지선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다. 이름은 단순한 문자 배열이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다. 열면 무언가가 쏟아질 문, 닫으면 다시는 열 수 없을 문. 손가락을 화면 위로 올리면서 나는 2가지를 동시에 생각했다.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평생 잊지 못하겠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첫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숨을 참았다. 2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그 문이 조금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3번째 신호음 끝자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은하 여사님? 그녀는 내 이름을 완전히 또렷하게 불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부르듯.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네, 오 여사님. 저 어제 식사 자리에서 인사드렸던. 기억하지요? 무척 반가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엔 묘한 대비가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를 눌러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어조였다.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조심스레 숨을 들이켰다가 뱉으며 말했다. 어제 찬압에 올라왔던 이름 말이에요. 백미향이라는 이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화선 너머에서 아주 작은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그건 숨이 아니라 마음이 살짝 흔들릴 때 나는 소리였다. 그 이름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녀가 되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 이름이 제 친모의 이름일지도 몰라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10여 년 동안 가슴 안에서 단단히 묶어둔 말이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떤 봉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그 침묵이 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었다. 은하 씨.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한참 말을 멈췄다. 그 한마디 사이에 어떤 과거가 스며 있는 듯 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하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이미 내 표정을 듣고 있었던 것 같다. 내일 오전 10시 서문 앞에 있는 작은 찻집 묵담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자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았다. 말을 꺼냈다는 안도감과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밤은 깊어졌지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전주는 유난히 밝았다. 가을 햇살은 차가운 대신 단단했다. 도로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선명히 늘어져 있었다. 나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찻집으로 향했다. 묵담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입구에는 붓글씨로 조용히 앉을 것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함께 낯선 냄새가 흘러들었다. 낯선 향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억을 끌고 온다. 오지선 여사는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이미 차 한 잔이 식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조용히 일어났다. 오셨군요. 그 말에는 어떤 의례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주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향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백미향 씨를 기억하시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분은 오래전에 제가 돌보던 분이었어요. 전주 모자원에서요. 그때 그분은 21살이었고 이름도 가명처럼 쓰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 때 나는 소리 같았다. 그분이 아이를 낳고 며칠 뒤 후견인으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아기에게 안정적인 집을 찾아주겠다고 했죠. 서류에는 강재문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손끝이 식어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 남편이 그 서류에 서명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고요하게 멈췄다. 나는 목소리를 억눌러 물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때는 좋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당시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새 가정을 찾았어요. 저는 단지 절차를 도왔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와 아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입양 절차가 끝난 뒤였죠.
그녀는 울며 내게 한마디 했어요. 제 아이 이름이 은하였어요. 라고. 내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진 내 이름. 그 이름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아이가 당신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세상이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모든 사물이 그저 윤곽만 남은 채 색을 잃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종이들이 흩날리는 소리가 났다. 그럼 그날의 서류 속 후견인 그건. 맞아요.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 절차를 도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수건을 꺼냈다. 그 손수건은 어제 식사 자리에서 봤던 바로 그 색깔이었다. 하얀 천 위로 검은 실이 얇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녀가 눈가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를 안아본 적도 있어요. 작고 따뜻했죠. 그 아이가 훗날 이런 자리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손끝으로 찻잔을 잡았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제 친모는요? 지금은.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의 이름을 놓지 않았어요. 언제나 은하야 하고 불렀다고 해요.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닿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미세하게 저려왔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은 눈물보다 손끝에서 먼저 터진다.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가 남긴 편지를 한 장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노랗게 빛바랜 봉투였다. 이건 내게 맡기고 갔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찾으면 전해주세요 하고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젊었고 눈이 나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하야, 내가 어디서 살든 꼭 밥은 따뜻하게 먹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입술이 떨리며 아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사람이 너무 아플 때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다. 오지선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이건 내게도 죄의 증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후회와 안도의 경계에 있었다. 그럼 왜 어제 그 이름을 상위에 올리셨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지후가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출신, 가족의 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감이 들었어요. 그 아이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올렸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기억한다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의도는 잔인하면서도 인간적이었다. 누군가의 과거를 건드리면서도 그 과거를 끝내려는 시도. 그건 용기라기보다 속죄였다. 그녀는 내 손등 위로 손을 얹었다. 은하 씨, 미안합니다. 그때 나는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은 늘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자라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눈물이 내 몫이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당신이 새롭게 세워야 해요.
백미향은 떠났지만 은하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눌러 안았다. 차양이 식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는 아직 뜨거웠다. 찻집을 나왔을 때 햇살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다. 전주천 위로 바람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웃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삶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밥상 위의 정적보다 더 무서운 건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이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백미향이라는 이름과 은하라는 이름을 함께.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 어제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전주 한정식집에서 찬압과 함께 올라온 작은 목패에서 백미향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 속 서류에서 후견인 강재문이라는 도장을 확인했고, 다음 날 찻집에서 오지선 여사를 만나 내 친모가 백미향임을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명이 올라간 절차를 그땐 옳다고 믿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봉투와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그 사실을 남편에게 꺼내야 했다. 아침보다 저녁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낮에는 말이 작아지고 저녁에는 말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말의 모양을 더 잘 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즈음 나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된장을 풀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를 때마다 내 마음이 잠깐씩 고개를 들었다. 밥솥의 버튼이 내려가는 소리, 뚜껑이 칙하고 숨을 내는 소리, 국물에서 둥근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 모든 소리가 오늘의 말을 준비시키는 소리처럼 들렸다. 식탁 위 중앙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2장. 하나는 오지선 여사에게 받은 봉투, 하나는 오래전 어머니 서랍에서 가져온 봉투. 두 봉투 사이를 물컵 하나로 떼어 놓았다. 사이를 둔다는 건 아직 건너지 않겠다는 뜻이고 건너려 한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외투를 벗으며 평소와 같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평이했고 표정은 지쳤다. 우리는 먼저 밥을 먹었다. 밥은 밥이고 국은 국이었다. 수저가 그릇에 닿을 때마다 나는 마음을 조금씩 고쳐주었다. 밥을 거의 비웠을 때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데 적당한 소리였다. 봉투를 가리키며 말을 꺼냈다. 직접 대놓고 다그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내가 본 것을 차례로 나열했다. 전주의 찬압 목패의 이름, 모자원의 서류, 도장의 이름. 나는 문장들을 짧고 또렷하게 놓아두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는 일정했고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오른손 검지가 접시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동작이었다. 나는 그 동작이 만들어내는 작은 긁힘 소리까지 들었다.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자 말끝이 약간 서늘해졌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내가 늘 조심스러운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어제 상 위의 이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도장과 서류라는 말에 마음이 걸렸다고 말했다. 말의 맥락은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운 말은 대개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해준다. 나는 그 조심스러움의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내가 물었다. 혹시 예전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내가 입양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모자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남편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 고개가 내려가고 올라오기까지 아주 엷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예전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으로 낯선 우편물이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발신이 넘는 봉투였고 안에는 짧은 문장과 모자원의 홍보 전단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문장에는 혹시라도 당신이 찾으면 이곳으로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한동안 잊은 척 살았다고 했다. 그 말이 내 이마에 얇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잊은 척이라는 말에 오래 머물렀다. 잊는 것과 잊은 척 사이에는 물과 얼음만큼의 차이가 있다. 얼음은 고체지만 녹아내리는 속도까지 자기 안에 품고 있다. 나는 그 차이를 내 혀끝으로 굴렸다. 남편은 내 표정을 보며 더 설명했다. 당시 내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고 결혼 적응으로 힘들어하던 때라. 그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더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그래서 나중에 더 단단해졌을 때 말하려고 했다고. 단단해졌다는 말은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과연 어느 쪽이 더 단단했을까? 단단함을 누가 판단하는가? 질문들이 잔물결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나는 물었다. 그 봉투는 어디에 있느냐고.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적이더니 오래된 신발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상자에서는 종이 냄새가 났다. 종이 냄새는 묘하게 사람을 과거로 데려간다. 그는 그 안에서 누렇게 변한 전단 한 장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메모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기억을 남깁니다. 전단에는 모자원의 주소와 계좌번호, 그리고 작은 글씨로 고액 후원자 명단이 있었다. 나는 이름들을 훑어내려가다가 우측 하단에서 강재문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옆에는 붉은 도장이 반쯤 찍혀 있었다. 도장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깨져 있는 모양이 내가 어제 본 서류의 도장과 닮아 있었다. 도장은 사람의 손가락처럼 각각 다른 상처를 갖는다. 그 흠집이 서로의 친척처럼 보였다. 남편이 덧붙였다. 그 이름을 전에 본 적이 있어 낯설지 않았고 어제 식당에서 다시 듣자 마음이 곧장 그 전단으로 갔다고. 말끝에 작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덮으며 숨을 눌렀다. 서류와 도장, 그리고 전단은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었다. 선은 가끔 너무 반듯하면 오히려 의심스러워진다. 나는 어제 받은 서류의 서명이 법무사 사무소의 빠른 필체였다는 점을 떠올렸다. 후견인의 동의가 과연 후견인의 의견과 같았을까? 누군가의 의지가 누군가의 절차에 섞이면서 모양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꺼내 미지근한 물 위에 올려놓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모양만 보려고. 남편은 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변명하려 했다. 그는 누군가의 과거를 대신 끌어내는 일에 겁이 났다고 했다. 겁이 나는 건 무죄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망설임의 기록일 뿐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사이에 식탁 위 그릇들은 조금 더 차가워졌다. 차가워진 그릇 위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유리잔 속 물결처럼 보였다. 한동안 침묵이 내려앉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 갈래는 남편의 무서움과 망설임을 이해하려는 마음, 다른 한 갈래는 그 망설임이 내 삶에서 빼앗아간 시간들을 세려는 마음. 두 갈래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테이블 위 봉투가 더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봉투의 모서리가 내 손등을 살짝 찔렀다. 그 감촉으로 나는 다음 말을 꺼냈다. 내일 구청 기록물 보관소로 가겠다고 했다. 모자원에 남아있는 위탁 기록과 후견인 등록부, 도장 인형 대조표를 볼 수 있을지 확인하겠다고. 법무사 사무소의 거래 장부나 당시 업무 담당자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 또한 찾아보겠다고. 나는 목록을 짚듯 말했다. 말에 질서가 생기는 동안 내 마음도 조금씩 질서를 찾았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들렸다. 약속은 대개 늦게 오면 더 단단해진다. 식탁을 치우고 상자를 책장 아래에 두었다. 오늘은 서류를 더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손이 종이에 닿으면 종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늘은 그 감각을 쉬고 싶었다. 남편은 설거지를 자청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방 안으로 번졌다. 물소리는 사람의 말보다 오래 간다. 오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보았다. 젊은 여자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딱 한 가지의 명료함이 있었다. 밥은 따뜻하게.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다시 읽었다. 따뜻함이란 온도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걸 나는 어제 배웠다. 밤이 깊을수록 다음 단계가 또렷해졌다. 먼저 모자원과 구청. 둘째, 법무사 사무소. 셋째, 사돈 어른과의 대면. 그 순서로 가야 했다. 사돈에게 바로 가면 말이 감정에 지고 기록이 길을 잃는다. 기록이 길을 잃으면 사실은 다시 누워버린다. 나는 오늘 이름을 세웠고 내일은 기록을 세워야 했다. 모든 계획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렬하고 나니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가볍다는 건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다. 공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냄새가 섞여 있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미약한 잉크 냄새를 맡았다. 어쩌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냄새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그 냄새를 맡았다. 맡는 순간 나의 다음 발걸음이 덜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아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구청에 다녀오겠다고. 다이는 바로 전화를 했다. 통화에서 나는 어제의 이야기를 최소한으로만 전했다. 딸아이는 내가 숨을 길게 쉬는 사이사이에 같이 가겠다라는 뜻을 담았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먼저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어떤 문은 혼자 열어야 한다. 혼자 열어야 비로소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이해한다고 했다. 구청 기록물 보관소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구 직원은 정해진 문장으로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범위가 제한됩니다. 제한이라는 말은 늘 단단했다. 단단한 말 앞에서 사람은 더 공손해진다. 나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개 대상인 후견인 등록부 대조표와 시립모자원 협약서를 신청했다. 대기 번호표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떨어진 번호표를 줍는 사이 내 허리뼈가 차갑게 식었다.
열람실에서 나는 오래된 책자 2권을 받았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모서리는 비늘처럼 들떠 있었다. 장갑을 끼고 페이지를 넘겼다. 도장 인형 페이지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제문이라는 이름 옆에 둥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외곽선 한쪽이 유난히 얕았다. 서류에서 보았던 그 결의 흠집. 나는 오랫동안 그 도장만 바라보았다. 잉크의 먹이 종이에 스며들어 만든 작은 섬들. 섬과 섬 사이의 얕은 물길. 그 물길이 내 손끝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제 받은 서류의 인형 사진을 휴대폰으로 열어 눈으로만 대조했다. 일치. 너무도 또렷하게. 문득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다. 일치가 확증이기도 하지만 질문의 출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장이 곧 의사결정은 아니다. 누군가가 대신 찍을 수도 있고 찍으라 했을 수도 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컸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는다.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을 사람은 직접 들어야 한다. 그때가 사돈 어른을 만나야 할 때였다. 구청을 나와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데 멀리서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오지선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어디까지 가보셨느냐고. 나는 구청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무소 쪽은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예전 담당자는 은퇴했을 수 있다고. 대신 집에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후원과 관련해 보관하던 문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고 그녀는 더 짧게 대답했다. 늦기 전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바람이 스칠 때 사람은 자기 피부의 두께를 실감한다. 내 피부는 오늘 유난히 얇았다. 얇아서 더 잘 느꼈고 얇아서 더 쉽게 베일 수도 있었다. 베이지 않으려면 내 다음 말을 잘 가늘게 만들어야 했다. 굵은 말은 쉽게 부러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사위 지후가 부모님 일정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근처로 온다며 혹시 잠깐 들러도 되겠느냐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야기를 언제 어떤 순서로 누가 듣게 할지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은 늘 사람을 만나면 모양이 바뀐다. 그래도 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하는 동안 이름은 다시 누운다. 나는 오라고 했다. 오되 저녁은 간단하게 하자고. 해가 기울고 딸과 사위가 들어왔다. 딸은 내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사위는 평소보다 말이 줄었다.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각자의 생각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준비해 둔 말의 절반만 꺼냈다. 오늘 구청에서 본 것과 오지선 여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일부. 사위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굳음 속에는 당혹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대신 듣는 사람의 자세를 선택했다. 나는 그 선택이 고마웠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신발 상자. 그 안에 있던 전단과 메모. 사위는 전단의 이름을 보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종종 잠결에 어떤 이름을 부른다고. 내 이름은 아니고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그는 그것이 그저 꿈속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했다.
말끝이 갈라졌다. 말이 갈라질 때 사람의 호흡도 같이 흔들린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다. 더 얹으면 말이 넘어질 것 같았다. 우리는 둘러앉아 물을 마셨다. 물은 중립적이어서 좋다. 중립이 없으면 사람은 어느 편에도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중립의 온도에서 나는 다음 계획의 시간을 정했다. 사돈 어른을 직접 만나자. 내 말로, 내 목소리로 눈을 보고 묻자. 도장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절차가 어디서 굽었는지, 누구의 하에였는지. 밤이 깊고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식탁 위 봉투를 다시 정리했다. 사진을 꺼내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바닥으로 눌렀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미소는 여전히 얇고 선명했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줄 수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다. 오늘의 나에게는 후자였다. 나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입구에 놓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가지런함은 불안의 반대편에 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길 바라며. 침대에 눕기 전 나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이름을 세우고 절차를 세우고 사람을 부른다. 적고 나니 잠이 왔다. 잠이 올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눈을 감자 내일의 길이 얇은 선으로 그려졌다. 선은 아직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어젯밤의 결심은 아침이 되자 조금 희미해졌다. 결심이란 늘 빛보다 짧은 생명력을 가지니까. 하지만 희미하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불빛이 낮아져도 남아있는 건 잔열이고 잔열은 오히려 오래간다. 그 잔열로 하루를 버텼다. 오늘은 사돈 어른 강재문 씨를 만나야 하는 날이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어제 정리해둔 서류와 전단, 봉투를 다시 꺼냈다. 종이의 냄새가 어제보다 조금 더 눅눅했다. 종이는 사람의 손을 타면 냄새가 변한다. 손끝의 체온이 기록 위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잠시 멈췄다. 어젯밤 남편은 내 옆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불 꺼진 방 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무슨 뜻인지 물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시간에 문장을 써야 할 때다. 오전 10시 나는 전주 시내 외곽에 있는 강재문 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주소는 오래된 인쇄물에서 찾았다. 전주 부동산 조합 협동사무소. 세 글자만으로도 시대가 느껴지는 간판이었다. 문을 밀자 먼지가 가볍게 흩어졌다. 안쪽 책상 위에는 문서철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회색 머리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내게 얼굴을 들었다. 배은하 씨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세였다. 기억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오래전에도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재문 어르신 맞으시죠? 예. 우리 사위가 미리 연락을 줬습니다. 사위 지후. 그 아이가 내 대신 먼저 이 자리를 정리해 놓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왔으니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오래된 의자는 삐걱거렸다. 그는 잠시 나를 살피더니 물을 따랐다. 물은 미지근했고 잔의 표면에 금이 가 있었다. 나는 그 금을 따라가듯 눈길을 옮겼다. 금은 오래된 진심의 흔적과도 비슷했다.
어제 제 아내한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이름을 봤다고 하시더군요. 미향 씨 이름을. 그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는 손끝이 저려왔다. 이름은 여전히 사람의 심장을 울린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이름을 봤어요. 그리고 제게 그분이 친모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뚜렷했다. 그는 잠시 물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땐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모자원에는 그때 아기들이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내가 후원자였고 절차를 도와주면 아이가 나은 환경에서 자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 사이사이에 숨을 길게 쉬었다. 그 숨이 멈출 때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그의 눈 밑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마치 세월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제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했나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다. 그건 내가 미향 씨를 안았던 마지막 날의 일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기고 그녀가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지요. 난 그 눈빛이 두고두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록 속에 이름 하나라도 남기면 누군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던 여자를 위해서 그 아이가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얼굴에는 슬픔보다 망설임이 많다. 그의 얼굴엔 그 망설임이 고스란히 있었다. 하지만 어르신, 그게 당신의 정이었을지 몰라도 제겐 평생의 공백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정말로요. 그는 서류함을 열어 한 장의 낡은 종이를 꺼냈다. 당시 모자원과 맺었던 협약서 원본입니다. 내 도장이 찍힌 그 복사본이 구청에 있을 겁니다. 종이 위의 도장은 확실히 내가 본 그 도장이었다. 가장자리의 흠집까지 같았다. 난 이 일을 끝까지 내 손으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종이를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나는 종이를 받으며 물었다. 어르신, 당신 아내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몇 년 전쯤이요. 그녀가 내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이 협약서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미향 씨 이름을 보는 순간 내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그 말이 내 귀에 오래 남았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모든 비밀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은하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요.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미향 씨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사무실을 나서자 햇빛이 한층 강해져 있었다. 돌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가고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 밝은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은 자기 과거를 다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떤 과거는 직접 마주해야만 현재가 온전해진다. 오늘 내가 한 일은 바로 그 마주봄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한 듯 웃었다. 나는 봉투와 협약서를 그의 손에 건넸다. 그는 조심스레 펼쳐봤다. 글자를 다 읽기도 전에 눈이 젖어 있었다. 이제 끝난 거야? 그의 물음은 짧았지만 오랫동안 눌러온 숨 같았다. 끝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무엇의 시작인데요? 나를 나로 부르는 삶의 시작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져갔다.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밤이 되자 나는 식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다. 백미향, 내 어머니의 얼굴. 그 옆에는 내가 받은 협약서 한 장과 남편의 손이 얹혀 있었다. 세 개의 그림자가 조명을 받아 하나로 겹쳤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모든 그림자가 내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 나 잘 지내요. 밥은 꼭 따뜻하게 먹고요.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부엌의 시계 초침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였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밤 잠들기 전까지 나는 한 장의 협약서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종이는 가볍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들은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백미향, 강재문,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찍힌 배은하. 나는 그 세 개의 이름을 번갈아가며 읽었다. 읽을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까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이름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불러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오지선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하 씨, 모자원 옛 건물에 가시거든 관리소장 박노식 씨를 찾으세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미향 씨 곁에 있었어요.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다. 그 말은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사람이 누군가의 곁에 오래 머문다는 건 그만큼 떠나보내는 법도 배웠다는 뜻이니까. 전주 외곽으로 가는 버스는 오래된 디젤 냄새가 났다. 창문 밖으로는 들판이 지나가고 가을볕은 눈부셨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풍경을 보지 않았다. 버스의 흔들림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도처럼 몸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졸다 깨어보니 안내방송이 들렸다. 다음은 전주시립 모자원입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발을 내디뎠다. 모자원은 이미 폐원된 지 오래였다. 건물 외벽에는 담쟁이가 자라고 간판의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전주시립 모자원. 그 네 글자 중 모와 자만이 겨우 남아 있었다. 관리소장은 중년의 남자였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정했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향 씨요. 기억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가 안내한 창고는 건물 뒤편 작은 별채였다. 낡은 철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쳤다. 이 안에 그 시절 기록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 중이라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박스 하나를 꺼내왔다. 1987년 출산 위탁 기록이라고 쓰인 상자였다. 나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수첩이 있었다. 겉표지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은하의 일기.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쓰지 않은 내 이름이 적힌 수첩이라니. 표지를 열자 첫 장에 짧은 글이 있었다. 내 딸의 이름은 은하. 별처럼 멀지만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나의 세상은 좁지만 그녀의 세상은 넓었으면. 글씨는 고르지 못했고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흔적 같았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7년 4월 3일. 내 생년월일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은 딸이 태어난 지 3일째. 그녀의 손은 내 손보다 따뜻했다. 이름을 부르며 자주 웃는다. 누군가 데리러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넘길 때마다 글씨가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은하야, 내가 날 잊어도 나는 널 용서할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내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수첩을 품에 안았다.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날 잊어도 나는 널 용서할게.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용서이자 내 삶의 첫 번째 사과였다. 관리소장은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그분이 이곳을 떠나던 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 이름만 계속 부르더군요. 은하야, 은하야.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허물어진 유리창에 비쳐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 같았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엄마,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눈가에 남은 주름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고요했다. 이제는 누구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배은하라는 이름을 온전히 느꼈다.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수첩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표지를 읽더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엄마가 남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나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냄새를 느꼈다. 그건 슬픔의 냄새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의 냄새였다. 밤이 되자 나는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커다란 흰 종이를 꺼냈다. 펜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 그러다 첫 문장을 적었다. 이 이야기는 내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나로 끝나야 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 존재하던 내가 아니라 내 기록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이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멀리서 밤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백미향.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온기였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나를 슬픔에서 꺼내주는 그 한 문장이었다. 은하야, 밥은 따뜻하게 먹거라.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었다. 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밥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써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떨림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손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기억해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창문 밖에서는 이른 겨울의 바람이 불었다. 전주천 위로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묘한 생기가 있었다. 삶이란 건 어쩌면 이렇게 추운 공기 속에서 다시 숨을 쉬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썼다. 그날 나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내 삶의 비밀과 마주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펜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내 안의 침묵을 흔드는 일이었다. 이제는 흔들려도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비밀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며칠 뒤 오지선 여사에게서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겉면엔 은하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오 여사, 그리고 어머니 미향 씨가 함께 서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웃음은 담담했고 두 여자의 어깨 사이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 아기가 나였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이자 내게 남은 가장 큰 빚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가 죄책감으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향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았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죄는 오래전 끝났고 나는 지금의 나로 살아남았다.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무언가가 녹았다. 저녁 무렵 딸 다인이 찾아왔다. 엄마, 글 쓴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목은 정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근데 아마 밥의 이름들이 될 것 같아. 밥의 이름들이요? 응. 밥상 위엔 음식 이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날의 감정, 관계, 용서, 그런 것들이 다 이름으로 남거든. 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답네요. 그녀는 식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올려놓았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그 향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 향 속에서 오랜 기억의 냄새를 느꼈다. 어머니가 늘 끓이던 보리차 향,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국 냄새, 그리고 식사 중 문득 흐르던 정적의 공기. 모든 냄새가 하나로 섞여 있었다. 밤이 깊자 나는 다시 글을 썼다. 글은 내게 고백이자 정리였다. 한 문장을 쓸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이 조금씩 비워졌다. 나는 글 속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그녀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일종의 안도였다. 밥의 이름들 원고는 점점 두꺼워졌다.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살아온 시간과 마주했다. 나는 각 챕터에 이름을 붙였다. 첫 장 정적의 식탁, 둘째 장 이름의 무게, 셋째 장 도장의 그림자, 넷째 장 사과의 자리, 다섯째 장 은하의 수첩.
그리고 6째 장에는 이렇게 썼다. 모든 밥상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으로 차려진다. 사랑받지 못한 밥은 있어도 사랑하려 했던 밥은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완성된 원고를 인쇄에 묶었다. 표지는 흰색, 제목은 작은 글씨로 새겼다. 밥의 이름들 한 여자의 회상. 남편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당신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늘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았을 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대화엔 긴 침묵이 많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진 여백이었다. 며칠 뒤 나는 모자원 앞에 다시 섰다. 이제는 철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표지판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건물이 사라져도 그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나는 철문 위로 손을 올렸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나 걱정하지 마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다독이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 마음속이 아주 조용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는 다인이 남긴 쪽지가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따뜻한 밥 해놨어요. 나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그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은하야, 밥은 따뜻하게 먹거라. 이번엔 그 말이 내게서 딸에게로 이어졌다. 나는 천천히 다인을 불렀다. 다인아, 이 밥 참 맛있다. 내 손맛이야. 딸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끼의 밥처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식탁이 이어지는 한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일기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이름은 다시 돌아오고 밥은 다시 뜨거워진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조금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 나는 매주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한다. 젊은 엄마들이 내게 묻는다. 글을 쓰면 마음이 가벼워지나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글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가르쳐줘요. 창밖에는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커피 향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 향이 내 삶에 새로운 문을 여는 듯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각자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